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그 강의 들으시느라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지금 소개 잘 해주셨지만 저는 1995년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제 커리어를 개발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카페나 블로그, 티스토리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덕션 쪽의 일을 리드를 해왔고요. 또 최근에는 사내 벤처를 좀 집중 양성하고 육성하는 일을 하는 다음 넥스트 인큐베이션 스튜디오를 발제하고 구현을 하고 리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커리어가 벌써 한 18년, 19년 되더라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다음이라는 회사를 만나고 들어와서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들은 실제 제가 겪었던 일들 또 제가 바라봤던 시각에서 한번 지난 20년을 좀 분석해보고 소개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에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급하게 그려봤어요. 한국의 웹의 히스토리를 그냥 유명한 브랜드들 중심으로 다 적지 못했어요. 한국에는 굉장히 저희가 인터넷 상용화는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1994년도에 코넷이라는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인터넷 웹의 시작이 있었고요. 이 시작은 사실 전 세계와 비교를 해도 그렇게 늦지 않았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런 추억의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또 빨랐던 게 저희가 저렇게 인터넷 상용화가 94년도였는데 실제 다음이라는 회사는 9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굉장히 빨리 설립됐죠. 심지어 웹 서비스를 주창하는 회사가 95년도에 설립되었을 정도로 한국의 웹 인터넷은 좀 시작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유명한 브랜드들 많잖아요. 한메일이라든지 또 야후 코리아가 또 한국에서 굉장히 인터넷 포탈로서 활약하던 시기가 있었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옥션이 98년도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99년도에는 다음 카페, 세이클럽, 싸이월드, 아이러브스쿨 이런 것들이 오픈을 했었고, 주니어 네이버를 포함한 네이버 서비스가 시작됐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으로 올라가 보면 저기 뭐죠? 프리첼도 있고 소리바다도 있고 버디버디도 있고 이런 추억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이제 지식 검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포털들이 뉴스를 게더링해서 서비스하는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올라가 보면 2004년도에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싸이월드에 대해서 얘기하던 시기였어요. 싸이 열풍이 불고 미니홈피, 도토리 이런 단어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다시 이제 좀 블로그의 시대가 왔던 것 같아요. 블로그 서비스들을 여타 포털들이 다 론칭하기 시작하고 블로그를 하나쯤 갖는 일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들이 돼서 이제 개인들이 쉽게 자기 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됐던 게 200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유튜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해기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시작했지만 유튜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2006년도부터는 이제 한국에서도 새로운 동영상 미디어 사이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이 만든 TV팟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도는 애플사가 아이폰을 론칭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빅뱅이 있었어요. 저희 전 웹이나 인터넷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제공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던 시즌이 2009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빨리 준비하고 대비했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서비스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카카오, 이제 다음 카카오가 됐어요. 제가 오래 다녔던 회사는 다음 카카오가 됐는데, 카카오톡이 2010년도에 론칭을 했고, 다음도 마이피플이라는 걸 냈었고,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에는 NHN이 라인을 선보였는데요. 라인이 아주 큰 인기를 일본 시장에서 얻기 시작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서비스, 게임이 아닌 서비스로 큰 성과를 보인 예가 그닥 없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요. 라인은 굉장히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활의 일부가 될 정도로 큰 열풍을 일으키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리고 밴드라든지 카카오 스토리와 같이 국내 토종 국내에서 만든 국내 멤버들이 만든 SNS들도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 유명한 서비스들이 어떤 시즌에 론칭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 5년 단위 이렇게 좀 해봤어요. 어떤 일들이 우리 쪽에 있었을까 보니까 95년도에 다음이 설립됐죠. 굉장히 빨랐고요. 96년도에 10만이 엠파스 같은 회사들이 설립이 됐었습니다. 또 97년도에는 야후코리아라든지 알타비스타라든지 라이코스라든지 해외에 서치 엔진을 중심으로 한 포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상륙했던 시즌이었습니다. 98년도에 한미르 네티안 같은 게 설립이 됐고 99년도에 이제 네이버가 설립되고 엠파스 네이버가 오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포털들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이 선보여졌는데요. 옵션이라든지 또 이니텍이 선보인 전자 결제 시스템 이니페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굉장히 빨랐더라고요. 98년이었고 99년도에 한메일 카페가 설립이 됐고 99년도에 세이클럽, 싸이월드, 아이러브스쿨, 한게임 이런 서비스들이 주로 웹 기반으로 론칭을 하고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00년도 2에는 그 추억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2000년도 프리첼, 오마이뉴스, 소리바다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그런데 제가 좀 준비한 자료들은 그냥 역사만 파헤치면 그랬지 추억의 이름들이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리서치도 해보고 분석해본 지금은 사라졌거나 약간 실패했다고 표현되는 서비스들은 왜 사라졌을까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봤고요. 또 여태껏 잘 살아남았고 잘 성공한 분들은 왜 그랬을까 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한번 분석해 봤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때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아이러브스쿨은요 학연 인맥 구축 커뮤니티로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동창 찾기, 친구 찾기 열풍을 일으켰던 서비스였어요.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론칭되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 시작해서 저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있던 이제 카페 서비스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긴장했었어요. 큰일 났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창 찾기를 아이러브스쿨로 해서 이 아이러브스쿨이 굉장히 커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 시작 1년 만에 500만 명 정도가 회원이 가입하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실제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알렉사라는 그 트래픽 측정해주는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알렉사 기준으로는 한국 2위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 시즌에는 1위가 야후코리아였고요. 2위가 다음 정도였을 텐데 이때 이제 돌풍을 일으키면서 한국 2위까지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순식간에 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다양한 우여곡절을 좀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단순히 동창 찾기에 그치고 이게 어떤 커뮤니티성으로 진화한다거나 어떤 기능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분석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 아이러브스쿨을 창업하셨던 창업주의 인터뷰 기사를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까 저랬구나. 이 밖에서 보던 거랑 좀 달랐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선 너무 작은 자본금으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카이스트 박사과정이셨던 한 세 분이 50만 원씩 15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 서비스를 딱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폭발적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당시로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서버 비용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 트래픽을 처리하고 사용자들이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회원수 증가 감당을 위한 서버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연관도가 적었던 인터넷에 사업에 관심이 있다거나 이 서비스와 시너지를 일으킬 만한 기업에 투자를 유치한 게 아니라 전혀 연관도가 적은 지역 기반의 자산이 있는 그런 기업에 조기 투자를 굉장히 성급하게 유치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서비스가 굉장히 커져서 야후에서 500억 원에 인수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그에 버금가는 많은 제안을 했는데 이 초기 투자를 했던 기업이
그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번이 반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시너지가 날 만한 기업에 매각이 되지도 못했고, 아이러브스쿨이 이제 계속 경영난을 겪고 경영진이 교체되는 등 난항을 겪다가 이제 서비스가 좀 그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는 경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창업을 하셨던 분이 그 인터뷰 기사에서 말씀하신 말 중에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그 가슴을 울렸던 말이, 그 당시에는 그 성공을 좀 대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만들 때 실패하면 나는 다시 카이스트로 돌아가서 뭐 교수를 해야지, 난 실패하면 뭐를 해야지, 이렇게 실패에 대한 백업 플랜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 이 서비스가 어떤 비전을 갖고 철학을 갖고 10년, 20년 성장했을 때 뭘 해야지 계획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지 못했던 게 가장 자신의 실패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창업과 벤처 투자 환경입니다. 당시 이 서비스는 초기 오픈하자마자 많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받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줄을 섰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투자자들을 어떻게 좀 잘 판별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도 좀 더 전략적으로 받는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알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다행스러운 건 지금은 좀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이고, 뒤로 돌렸네.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뇌리에 잊혀진 서비스 중에 프리첼이라는 아까운 서비스가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음을 다녔는데요. 프리첼 서비스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좀 들고 와봤어요. 프리첼은 이름부터가 제가 좀 좋아했어요. 프리덤 플러스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와 도전 뭐 이런 거의 컨셉으로 시작한 무료 커뮤니티 서비스였습니다. 이 팀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년여 만에 1000만 명의 회원을 돌파를 했었고요. 커뮤니티 수가 100만 개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던 역시 서비스였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특징은 굉장히 특화된 기능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생이나 연구 목적으로 어떤 모임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쉽게 파일을 공유하고 게더링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드밴스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았던 커뮤니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를 좀 잘할 수 있었고, 다양한 커뮤니티 관리 기능이 강점을 가진 플랫폼이라 당시에 이제 다음 카페나 싸이월드 클럽 같은 대체 서비스가 있었지만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굉장히 이런 입소문을 타면서 잘 성장하고 있던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서비스가 2002년도에 유료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료화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유료화를 했을 때 요즘에 모바일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전략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무료로 쓰다가도 더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유료로 판매함으로써 어떤 좀 어노잉한 광고를 노출 안 한다든지 하는 BM을 만들 수도 있는 시도였다라고 생각은 하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의 유저들이나 환경이 무료 대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유료까지 내고 저 특화된 커뮤니티를 쓰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유료화를 강행을 하셨고, 그래서 저 때 이제 사실은 월드컵이었잖아요. 2002년이 월드컵 붐을 타고 꼭 자기 동창이나 이런 학교의 커뮤니티, 이런 지인 기반의 커뮤니티 외에 관심사나 월드컵 응원을 하기에 뭉치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들이 생기는 사회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커뮤니티들이 굳이 유료까지 내면서 이런 프리첼을 개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수혜를 사실상 다음 카페와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많이 입게 됩니다. 그때 저희 기억에도 많은 유저들이 이제 가입하고 카페를 개설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마도 저희는 일부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프리첼 이탈자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서비스의 실패 원인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대의 흐름이나 유저들의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좀 오판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특히 2002년에 등장하기 시작한 서비스들 중에 개인을 중심으로 이제 커뮤니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004년을 피크로 개인화 커뮤니티, 즉 미니홈피나 블로그 같은 개인 중심 커뮤니티들이 등장하고 성장하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 트렌드에
여기에 역시 또 프리첼이 잘 대응하지 못했었습니다. 또 굉장히 이 팀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팀이셨거든요. 제가 그 업계에서 느끼기엔. 그래서 이런 시도들도 하셨었어요. 그 1인 커뮤니티가 뜨니까 그 우리는 커플 커뮤니티를 해야겠다. 그래서 뭐 2인만 쓰는 커뮤니티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대세에 따르지 못하는 시도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료화로 촉발된 이탈들을 막을 만큼, 수성할 만큼 하는 히트 서비스들을 만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는 인수와 매각을 거듭하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전향하냐, 뭐 게임 회사로 전향하냐, 이런 다양한 재생과 회생 노력을 하셨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011년도에 파산했고 2014년도에는 서비스마저 종료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은 제가 이거 제 얘기니까요, 뭐 다르게 분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BM에 대한 무리한 추진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경쟁에서의 노력을 좀 촉발했고, 또 하나는 경쟁 및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친정 같은 다음입니다. 저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18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역시 저도 창업을 좀 준비 중이거든요. 창업 겸 엔젤 투자가를 해보려고 현재는 9월 31일자로 다음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음은 어쨌든 그 돌이켜보니 이랬더라고요, 저희가. 1997년도에 다음이 이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무료 웹메일인 한메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부터입니다. 국내 최초 프리 웹베이스드 이메일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무료 온라인 그룹 커뮤니티인 다음 카페를 만들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또 다음이 굉장히 잘했던 게, 이렇게 메일이나 카페가 성공했을 때 그걸 개별 서비스로 둔 게 아니라 2개를 중심에 둔 포탈화를 빠르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단넷이라고 브랜드도 바꾸고 포탈화하는 시도를 99년도에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시작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99년도에 또 IPO를 성공하고 코스닥에 이제 화려한 대장주로 이렇게 등장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파산 공세 속에서 야후 코리아를 꺾고 넘버원 포털 사이트화 됐던 시즌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 다음이 하면 뭐든지 저희는 1위였어요. 저희가 뭘 선보이든지 간에 다음이 내놓는 서비스는 1위였고 많은 사용자들이 사랑해주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포털 최초 미디어 뉴스 서비스가 뉴스를 게더링하기 시작한 건 야후에서 먼저 하셨었는데요. 미디어 다음이라는 형태로 브랜드를 만들고 어떤 메뉴 구조, 서비스 구조를 만들어냈던 건 다음이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검색 엔진도 개발했고 뭐 TV팟이라든지 블로거 뉴스라든지 티스토리라든지 지도라든지 다양한 신규 서비스들을 발굴 시도해온 인터넷 종합 포털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음도 많은 챌린지가 있었어요. 챌린지와 실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이 온라인 우표제라는 시도를 했었어요. 뭐냐면 그 대량 메일 발송하는 업주들에게 돈을 받겠다라는 그 컨셉이었어요. 명분은 스팸 메일을 좀 근절하고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실상 업계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역시 프리첼의 유료화와 마찬가지로 다 무료 웹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음만 돈을 받겠다는 시도 아니냐, 이런 좀 오해와 반발을 샀던 시도가 바로 온라인 우표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거센 이용자 반발도 있었고 실제 이탈도 있었고 한메일 불매 운동까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이거는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다음이 정치 성향이 좀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런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을 받아서 많은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음도 다양한 해외 사업 진출, 해외 사업을 벌이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사업에 부진했죠. 사실 부진했고 많은 실패 케이스를 남겼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정보를 소비하는 행태가 검색으로 진화하는 트렌드가 역시 있었는데 이 트렌드에 좀 둔감했어요. 그래서 포털화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검색 서비스를 선보이긴 했지만 검색 서비스를 외부 검색 엔진을 제휴를 해서 선보이는 식으로 선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경쟁력을 갖춘 검색 엔진을 선보이는
선보인 게 굉장히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 대응에 늦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라는 브랜드의 1위를 역전당하게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영역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검색에서부터 이런 역전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이젠 포털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전방위 포털 서비스에서도 역전을 하는 걸 허용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도 이제 다음은 잘 살아남아서 2012년 말 기준 시총 1조를 돌파했고요. 네이버에 의해서 검색 점유 기준 2위 포털로 성장을 하고 유지를 해왔던 포털사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0월 1일자로 이제 다음 카카오로 합병을 해서 지금은 아마 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열심히 새로운 회사 형태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체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실패했던 사례가 또 다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위기가 어느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올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명운이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히스토리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1998년도에 이제 네이버 정식 서비스가 됐더라고요. 실제 늦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이 설립은 좀 먼저 됐지만 포털 다음으로서 출발한 거는 99년도였고 웹메일 서비스 형태로 선보인 건 97년도였으니까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검색을 주축으로 한 정식 서비스를 론칭했던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한게임과 합병하면서 NHN이라는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을 하셨고요. 2002년도에 지식인이라는 서비스가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지식인은 사실상 Q&A 서비스로 알려져 있지만 업계에 있었던 제 시각에는 Q&A 플러스 서치였어요. 결국 자기가 찾고 싶은 앤서를 검색창에 넣기만 하면 어떤 질문에든지 좀 적합한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그게 유저 크리에이티드된 앤서에서 제공되는 그런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사람들의 행태를 바꿨던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IPO 코스닥 상장을 하셨고요. 2003년도에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가 선보였고 카페인까지 계속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검색 서비스를 통한 정보 선순환, 개인이 만든 컨텐츠건 전문 컨텐츠건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병한 한 게임을 통한 캐시카우까지 단단하게 보유한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1위 포털에 등극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제 코스피로 상장을 전환하셨고요. 그룹 구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검색 점유율을 70% 이상 독주한 명실상부한 2000년대의 넘버원 포털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모바일 앱인 라인도 잘 성장을 해서 지금은 라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업을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도 할 만큼 많이 이제 변신을 거듭해온 회사이자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네이버도 뭐 검색의 폐쇄성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이제 또 다음과 다른 오해들을 좀 받으셨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라든지, 그리고 1위 포털로서 좀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기보다는 약간 패스트 세컨드 전략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비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비난들을 받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프리첼의 사례나 아이러브 스쿨 사례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히트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은 찾아올 수 있는 기회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좋은 서비스를 선보여서 히트 서비스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서비스를 지속 성장 발전시키면서 이걸 사업화하고 또 서스테이너블하게 살아남는다, 또 더 큰 비전을 성취한다,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났고 그게 네이버나 다음에 해왔던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싸이월드도 참 제가 좋아했던 서비스인데요. 싸이월드를 살펴보면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99년도에는 사실 싸이월드가 미니홈피 서비스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싸이월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다음 카페처럼 어떤 클럽 중심의 커뮤니티 서비스였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미니홈피 형태, 지금의 아기자기한 미니미가 있고 미니홈피 형태의 서비스로 출발하면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제 SK컴즈의 피인수 되셨었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네이버의 든든한 주축이 됐던 한게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싸이월드도 그렇고, 다음에도 이제 인수나 투자를 받겠다라고 찾아오셨던 기업들이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운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어쨌든 SK컴즈의 피인수 되셨죠. 그리고 2004년도에는 정말 싸이월드 열풍이었어요. 싸이 열풍.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 서비스로 성장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싸이월드가 저는 훌륭하다라고, 이 업계에서 훌륭한 발자취를 남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신을 표현하는 디지털 아이템 유료화에 성공적인 안착을 이뤘던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들이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상당한 고생을 했거든요. 그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힘든 모델이다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작이었는데, 도토리 기억하실 거예요. 도토리를 필두로 한 좀 선결제하는 디지털 화폐인 거죠. 선결제하는 디지털 화폐로 다양한 디지털 아이템을 구매해서 자기 미니홈피를 꾸미고 음악을 구매하고, 이런 행태들을 굉장히 이른 시기에 실제 구축을 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굉장히 빨랐던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성 서비스의 성공적인 유료화 모델의 한 축을 제시했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위기는 찾아오더라고요. 위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글로벌 사업 부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서비스나 이제 빠르게 2009년도 모바일 빅뱅에 빠르게 적응해서 모바일 대응을 하거나 이러지 못했고, 글로벌 사업을 여러 차례 시도하셨었어요. 제 기억엔 여러 차례 또 다양한 국가에서 시도를 하셨었고, 또 모기업이 그 대기업이다 보니 그 다양한 시도를 또 서포트, 물적으로나 인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셨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상 부진했고 실패를 했고, 또 국내에서도 블로그나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응에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싸이월드의 히트를 실제 이제 포탈화를 한다거나 다음에 했던 것처럼, 아니면 다른 서비스와의 네이버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다른 서비스와의 성공적인 인티그레이션으로 하기가 워낙 힘들었습니다. 이유가 그 싸이월드와 네이트닷컴이라든지 네이톤이라든지 하는 컴포넌트들이 너무 다른 회사에서 개발되었고 다른 서비스로 진화해 오다 보니까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제였어요. 그 유저들이 어노잉하지 않게 서로 이렇게 넘나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여기에 투자되는 리소스도 줄어들었을 거고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현재는 2014년도에 종업원 인수 방식의 벤처기업으로 분사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가볍게 서머리를 좀 해볼게요. 1994년도에 우리 인터넷 웹 환경은 인터넷 상용화는 느린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정보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수용도는 웹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기반 사업의 시작을 빠르게 견인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 면에서 저는 우리 인더스트리에서, 한국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시도들이 상당히 빨랐고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에는 성공적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빠른 상용화를 할 수 있었고요. 온라인에 연결돼서 밸류를 창출하는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닷컴 버블은 한국에서도 있었었고요. 다양한 닷컴 기업들이 그 버블이 터지는 그 시즌을 견디지 못하고 퇴출되거나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로 10년을 딱 점프해 보면요. 닷컴 버블 붕괴 후에 이제 살아남은 기업, 일부 서비스들은 몰락했고 일부 시장 승자들이 좀 독식했던 시즌이 바로 이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 대형 포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몰락하기 시작했고, 야후 코리아, 다음 네이버, 네이트, 파랑과 같은 서비스들이 등장했다가 몰락했다가 또 독점에 가깝게 시장을 점유했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시대 상황을 대변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들의 진화와 발전이 사회에 실제 끼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소비나 정보 소비 패턴이 확실히 온라인 웹을 중심으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던 시즌입니다. 인터넷 광고, 검색 광고, 디지털 아이템, 온라인 커머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고 실제 상용화돼서 시장을 창출했던 시즌이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한 2000년대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 내 인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해외 진출이 시도되지만 해외에서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실패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좀 분석해서 사실은 앞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해외 사업을 준비하는 우리 인더스트리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좀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겪어온 저희 한국의 인터넷 웹 서비스들의 현재들을 좀 한번 서머리를 해봤습니다. 현재를 보면 모바일 빅뱅 이후에 웹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아직도 담론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TML5라든지 다양한 기술의 진화는 분명히 웹앱이 지금의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이 선보이는 인터페이스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대세는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고 HTML5를 중심으로 한 웹앱은 몇 가지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등장해서 앞으로 대중화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좀 예측되는 시즌이 현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숙기에 접어들고 사실상 포화 상태였거든요. 이런 PC 기반의 인터넷 산업에서 모바일 산업으로 빠른 전환이 이루어진 게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 또한 점차 성숙기나 포화기에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즉 모바일 앱 기반, 모바일 단순 앱 서비스들 같은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애플 앱 스토어를 주로 찾게 되시잖아요. 그 스토어 자체도 실제 일부에 집중되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랭킹을 보시면 이미 빅 플레이어들이 상위 랭킹을 차지하는 여러 영역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성장, 또 아주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환경과 시대를 감지를 잘하면 충분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아이디어, 또 특히 한국은 좋은 테스트 환경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론칭을 했을 때 시장 반응을 가장 빠르게 또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또 한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보다는 굉장히 쉽게 해외 시장에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외 사업을 하는 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해외 시장에 딱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 하는 일들은 전혀 다른 컨텍스트의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해외 시장을 테스트하기는 과거보다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급 기술력과 물량을 가진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국내 진출하기 또한 쉬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계획하더라도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경쟁까지 감안해서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이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진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이제 버블이라는 게요. 투기성 자본이 몰리면서 시작되잖아요. 투기를 목적으로 단기 상환하기 원하는 캐시들이 몰리면서 이제 터지기 마련인데요. 지금은 이미 투자자들도 상당히 지난 2000년도의 닷컴 버블에 따라서 학습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스마트하게 투자를 할 거고 롱텀 투자, 가치 투자를 하는 플레이어들도 나오고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존속모델이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조금은 더 낙관적으로 보는 1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회는 이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가전이나 오프라인 어떤 커머스나 오프라인에 있는 점포, 다양한 사물, 그리고 자동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이 새로운 기기들이 온라인 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빨리 오고 있잖아요. 새로운 디바이스들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게 점점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 산업 혁신이나 자동차나 가전 연결, 웨어러블 기기 연결 영역에서의 서비스는 계속 니즈가 확장될 거고 시장도 커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2014년도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에 좀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번에 이거 발표하면서 저도 이렇게 쫙 그 리뷰하고 정리를 해봤더니 한국의 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들의 20대부터 자신들의 청춘을 불살라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고 성공했고 실패해 왔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실패에서부터는 좀 배우고 또 성공의 비결에서부터도 좀 배워서 앞으로 오는 이런 미래 환경 변화에서 또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좀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 서비스가 한국에서만 서비스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역사는 그런 데 대한 좀 뭐라고 하죠? 힌트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그 다양한 저희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그 인터랙션 하거나 디스커션이 좀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은 시간이 제가 얼마 없다고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Q&A는 힘들 것 같고 여기 연락처 적었으니까 향후에 또 뭐 얘기하실 게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웹 20년 축하드리고 또 오늘 행사 마지막까지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